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독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우리의 뉴스는 일단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 설치를 놓고서 지금 여당 내에서 속도를 내야 하느냐, 숨고르기를 해야 하느냐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 이제 검찰개혁이라 하면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은 이제 수사 기소를 모두 검찰이 하면서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측면에서 진행됐던 안이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보면 작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접 수사 혹은 1차 수사 권한을 놓고 조정이 됐던 그렇죠. 안은 어느 정도 안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의 1차 수사권, 직접 수사권은 6대 범죄안에서 한다라고 안이 어느 정도 마련됐었는데 6대 범죄라는 것이 부패, 경제, 공직자 관련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또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했죠. 올해 출범해서 김진욱 차장이 임명된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중대범죄수사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조금 더 보완 또는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상황이겠죠. 검경 그렇죠. 수사권 조정안을 도입을 한다면.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목표를 조금 더 완전하게 또는 조금 더 근접하게 가려면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서 이것도 중수청이 갖게 하고 그러면 검찰은 뭘 하느냐. 그렇죠. 검찰은 공소와 관련된 상황을 전담을 해서 공소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왔던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고 최근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의원 21명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재정과 관련된 발의안을 이런 의미를 나는 법안을 지난 8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각종 언론 보도를 다 찾아놨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거의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수사 기소와 관련된 내용을 김용민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장관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박 장관의 발언을 제가 이제 전문을 봤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계속 동의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응답하는 발언이 나왔었는데 문 대통령께서 저에게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과 조화돼서 입법이 지속되도록 해야 되고 또 오늘 처음으로 상정돼서 논의가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 상정돼서 논의한다라는 것은 아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법사위에 상정돼서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뭐 논의를 해주시고 법무부도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라는 건데 이 박범계 장관이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것이 그렇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마련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만든다고 했을 때 갑론을박일 수 있으니 일단은 먼저 마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해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이런 안을 준비했던 의원들은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법안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당은 당 차원에서 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여당 내 지금 서로 다른 의견들 어느 쪽에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검찰 개혁 얘기하면서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계급화된 조직이고 특권 의식과 부패가 심각하고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해 왔다. 그러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일단 동의하고 있죠. 근데 검찰 개혁으로 가는 방법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말만통 공수처도 어쨌든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 시스템도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또 다른 중대범죄수사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테면은 지금 검찰이 아까 얘기했던 6대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남겨놨었는데 이거를 중대범죄수사청에다가 다 주고 그럼 검찰은 뭐가 남느냐. 그렇죠. 검찰 건물만 남을 건가? 생각해보면 검찰의 기소권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없애고 공소청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잡한데요. 권력기관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경찰이 있죠. 국가수사본부도 있습니다. 지금 생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수청이 생기죠. 공소청이 만들어지고 공수처 5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물론 권력을 견제한다,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중수청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지금 중수청이 맡을 6대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급 이상 공직자의 선거 범죄 누가 다루게 됩니까? 이 5기관 중에 이거는 지금 중수청이 다룰 수도 있는 것이고 공수처가 다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 경찰의 국수본이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걸 중수청이 또 다룰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력기관이 많은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중복수사나 과잉수사로 인권 침해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런 반론도 나오기 때문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많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특위에서 검찰개혁 특위에서 3.6.12 플랜이라는 게 뭐냐. 3월에 이 중수청 법안을 발의해서 6월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군요. 1년 뒤 시행한다. 네. 속전속결로 가겠다는 건데 박범계 장관의 말을 보면 일단 맥락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착되는 것을 보고 중수청 문제는 좀 속도를 조절해라. 이런 의향이 있는 게 아닌가로 풍겨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당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또 있어서 이거 마이웨이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KBS 1TV에서는 백신의 이송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출하 시기 끝난 후에 이제 본격 출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송 과정에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호송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백신 운송과 보관 과정의 온도 유지, 또 컨테이너째로 지금 5톤의 무진동 트럭에 실어서 지금 이송하는 안전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백신이 12시 30분에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것이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중간에 속보가 좀 들어오니까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같이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수청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인권적인 문제를 지금 송 박사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혹시나 중복 과잉 수사를 통한 인권에 침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 군데로 권력은 나눠지지만 그로 인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갑자기 제기된 안은 아니고요. 이제 김용민 의원의 주장을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지금 야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들도 수사 기소의 분리의 필요성은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가운데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본다면 전혀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속도 조절론을 얘기한 의원의 실명이 나온 언론 인터뷰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그럴 거고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낸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자료를 내는데 아직까지 반대 의견이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한 관계자 정도로 해서 나온 언론 인터뷰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관계자가 법안 발의에 권한을 가진 의원인지 아니면 당직자인지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반대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하고 중복수사 우려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모든 수사가 갖고 있는 함정이지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갖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요. 경찰이라는 조직, 한 경찰서 안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근데 피해자가 아동 여성이에요. 그럼 이걸 아동 여성
전담 부서가 있는 데는 그쪽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정보 부서가 있는 경우 여기서 해야 되느냐라고 내부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수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아까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보통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상급이라서든가 장차관이라든가 물론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우리가 왜 뭐 검찰이 제19 봐주기라든가 권력자 봐주기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속도 조절론을 말하는 언론 인터뷰, 익명의 관계자를 보니까 선거 얘기도 하는데 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찬반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법안은 밀어놔야 되느냐. 여도 야도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안이 시대적으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놓고 법사위라든가 당내에서 토론을 하면 더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대형 어떤 권력형 비리 이런 사건들이 났을 때 이런 수사를 누가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수청이 나왔을 때 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패 범죄 같은 거 제대로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런 부패 범죄라든가 권력의 어떤 대형 권력형 비리가 나왔을 때 누가 수사합니까? 지금 수사 기관은 굉장히 쪼개지고 많아집니다만 중수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맡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검사들이요 사표를 내고 수사관 신분으로 가야 됩니다. 중수청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표를 내고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가 얼마나 될지 많지는 않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 검찰의 수사 역량이 유지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어떤 큰 어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늘 이것은 필요하다. 기존의 검찰이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토론이 이루어져 있고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약간의 반대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냐라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권력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36, 12 본래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도가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금 다른 의견인 것은 공수처 이번에 하고 관계자들 모집한다라고 하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공수처장도 놀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을 때 우수한 검사들이 갈까라는 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검찰만 수사를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공수처에 정말 어떤 의욕을 갖고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검찰이 우리가 정말 가장 수사를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뭐 검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꾸 뭐 검찰의 이외에 어떤 기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관이 여러 개 있을 때의 권한이 분산되기 때문에 권력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질 가능성은 더 줄어듭니다. 오히려. 자,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 과거에 감사관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감사관실 최대 권력기관으로 공무원 회사에서 뽑힙니다.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들 다 눈치 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냐면은 감사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민간인들도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인데 굉장히 친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감사를 받게 됐을 경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억울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감사위원회 관련인데 보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규정규칙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경우 이런 점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라는 것으로 재편해라는 지금 자치단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 공무원 조직이 반발했는데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나중에 민원도 오히려 줄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해서 일 안 하는 이런 부작용도 보완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과거에 검찰이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는데 오히려 공소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집중한다면 더 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러한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제기됐던 문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분산을 시키는 것이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분 하실 얘기가 너무 많겠지만 오늘 얘기는 이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추후에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조금 더 같이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를 가기 전에 지금 백신이 이제 앞서 12시 30분에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백신이 당일 개봉, 당일 폐기가 지금 원칙이라 그래서 아마 보관 과정의 온도 유지라든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전해드리고요. 속보로 지금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뉴스 또 가보죠. 이제 간호사들 사이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악습인 그 직장 내 괴롭힘, 태움이라고 부른다고 저희가 한번 언급해드렸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가 고 박선욱 간호사의 3주기를 맞아서 보건의료단체들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관련 내용 송 박사님이 전해주시면 간단히 한 말씀씩 들어보죠. 네,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그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 당하는 사람 너무나 괴롭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8년 2월에 그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유족들에 의해서 재판을 거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또 2019년에도 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태움이라는 거를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3주기를 맞아서 지금 이제 의료단체 공대위 이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걸 공대위라고 하겠는데요. 공대위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3년이 지났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간호사가 죽지 않는 병원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간호사의 죽음은 구조적인 타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짧은 교육기간, 그러니까 신입 간호사가 들어갈 때도 굉장히 짧은 교육을 받고 들어가죠. 네. 그런데 딱 들어갔을 때 많은 환자 수, 그렇죠. 그다음에 인정받지 못한 초과 노동, 이런 많은 어떤 근무 조건에다가 직장 문화, 태움이라는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구조가 만들어낸 타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아산병원에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부지청에 이 사과를 좀 주선해라. 지금 사망사고 3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동부지청에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요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간호사 태움에 대해서 사실은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에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의 경우에 여전히 77%가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간호사들 힘들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죠. 저는 이른바 뭐 사수, 부사수, 가르쳐주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시스템, 도제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 구조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당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교육 담당 부서 제도적 평가가 돼야 되고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서 구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인력에 부족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아마 더 충원이 돼야 되겠죠. 네, 더 많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고 긴장되는 상황이고요. 병원 측에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거 지금 한국의 간호사 수가 부족한가 살펴보니까 아니에요. OECD 평균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임상,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간호사 수는 또 낮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간호대학 1년 막인 충원하고 있고 많이 뽑고 있고 많이 보내는데 병원에 남아있는 간호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이직률이 많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3년 차에서 8년 차 정도 되는 중견 간호사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과도한 업무 환경에서 새로 신입이 왔을 때 프리셉터라 그래갖고 본인이 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업무가 활발하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신입들을 볼 때 본인들이 이것을 항상 따뜻하게 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괴롭힘을 하는 개인의 문제는 적절하게 또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자체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또한 간호사를 전문 인력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